로스토프가 이와 같이 이것저것을 생각하면서 쓸쓸히 황제 곁에서 물러나려고 하자 우연히 그곳에 있던 폰 돌리 대위가 황제의 모습을 알아보고 곧 그 옆으로 다가가 빈틈없이 거들어 도보로 도랑을 건너게 했다. 황제는 좀 쉬고도 싶고 또 건강도 시원치 않은 듯이 느껴졌으므로 능금나무 밑에 앉았다. 돌리도 그 옆에 발을 멈추었다. 폰 돌리가 오랫동안 열심히 무엇인가를 황제에게 이야기하자 황제는 마침내 울기 시작한 듯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또 한 손으로는 돌리의 손을 꼭 쥐었다. 로스토프는 선망과 후회의 마음을 품고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나도 저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었는데 하고 로스토프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황제의 불운에 대한 동정의 눈물을 간신히 누르면서 지금 어디로 무엇 때문에 가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채 극도의 절망 속에서 말을 앞쪽으로 몰았다. 이 슬픔도 필경은 자기 의지의 나약함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자각되자 그의 절망은 한층 더 심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황제 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아니 갈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황제에게 자기의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런데도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 나는 이 무슨 멍청한 짓을 한 것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황제를 보았던 장소로 되돌아 달려왔다. 그러나 도랑 저 건너엔 벌써 아무도 없었다. 다만 수송차며 마차가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로스토프는 한 치중병으로부터 꾸뚜조포의 사령부는 그다지 멀지 않은 마을에 있고 이 수송차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로스토프는 술의 뒤를 따라 말을 몰았다. 거의 바로 옆을 꾸뚜조포의 조마사가 마이를 입은 몇 필인가의 말을 끌면서 걷고 있었다. 조마사 뒤에는 한 대의 수송차가 따르고 그 뒤에서는 군모의 반외투를 입은 다리가 굽은 늙은 하인이 걷고 있었다. 찌뜨, 어이 찌뜨 하고 조마사가 말했다. 뭐야? 하고 늙은이는 멍청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찌뜨, 보리 타작이나 하러 가렴. 뭐라고? 쳇, 얼간 망둥이. 퇴하고 침을 뱉으면서 노인은 말했다. 침묵의 행진이 잠시 계속되더니 또다시 똑같은 농담이 되풀이되었다. 오후 4시가 지나자 전투는 모든 방면에서의 패배로 돌아갔다. 100문 이상의 포가 이미 프랑스 군에 넘어갔다. 브르제브이세프스키는 예하 군단과 더불어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다. 그 밖의 다른 종대는 반수 이상의 병력을 잃고 혼란에 빠져 뒤범벅이 된 무리를 이루고 퇴각했다. 랑제롱과 도뚜르프 군의 패잔병은 한데 뒤섞여서 아우게스트 마을에 가까운 모스의 둑과 제방 언덕 위에서 밀치락, 덮치락하고 있었다. 6시가 가까워서는 단지 아우게스트 마을의 두께에서 격렬한 포성이 들릴 뿐이었다. 그것은 프랑스군 일대가 프라첸 고지의 경사면에다 다수의 포병대를 정렬시키고 퇴각 중인 러시아군을 향해 쏘고 있는 것이었다. 후위에서는
도트루프와 그 밖의 대대가 집결되어 우군을 추격하고 있는 프랑스 기병을 격퇴하기 위해 한창 반격을 가하고 있었다. 땅 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아우게스트의 좁은 둑, 늙은 물레 방앗간 주인이 실내모를 쓰고 낚싯대를 한가롭게 들이우고 있으면 그 옆에 서는 손자가 루바시카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래끼 속에서 펄떡펄떡 뛰는 은빛 물고기를 휘젓고 있는 광경이라든가, 또 털이 부풀부풀한 모자를 쓰고 파란 자켓을 입은 모라비아인이 밀을 실은 두 필의 말이 끄는 짐수레를 타고 느릿느릿 갔다가 마침내 짐수레까지 밀가루 투성이가 되어 돌아가는 평화로운 광경을 오랜 세월 동안 보여왔던 이 좁은 둑 위에서 지금 죽음의 공포 때문에 볼골 사나운 형상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수송차며 포차 사이 말 및 수레바퀴 사이를 밀치락 덮치락 득식을 그리면서 탄환 밑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쓰러진 자를 밟고 넘어가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겨우 몇 걸음도 나아가기 전에 같은 시체가 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밀집된 군중의 한복판에 10초마다 포탄이 공기를 압축하면서 떨어지고 유탄이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폭발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곁에 가까이 서 있는 자에게 피를 끼얹는 것이었다. 손을 다친 둘로호프는 중대 병사들을 10명가량 데리고, 그는 이미 장교가 되어 있었다. 도보로 전진하고 있었는데 그와 말을 타고 있는 연대장만이 연대에서 살아남은 자의 전부였다. 무리에 이끌리듯이 두 사람은 둑의 출구께로 끼어들어 사방에서 밀려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앞쪽의 말이 포차 밑에 깔려 쓰러졌으므로 여럿이 끌어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포탄이 그들 뒤쪽에서 누군가를 쓰러뜨렸다. 그러자 다른 하나가 앞쪽에 떨어져서 둘로호프에게 피를 끼얹었다. 무리는 절망적으로 앞으로 밀리고 몇 걸음인가를 내디디었으나 다시금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 여기를 한 500보쯤 더 지나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러나 2분간만 더 여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누구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무리 한가운데에 서 있던 둘로호프는 두 병사를 밀어젖히고 두 가장자리로 뛰어나와서는 못을 덮고 있는 미끈미끈한 얼음 위로 뛰어내렸다. 방향을 바꿔 발밑에서 우지직하고 소리를 내는 얼음 위를 뛰어오르면서 그는 소리쳤다. 이쪽으로 와 하고 그는 포 쪽을 향해 소리쳤다.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사실 얼음이 그를 받치고는 있었지만 우지직 깨어질 것만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으므로 포차며 무리는 고사하고 그 한 사람의 무게만으로도 금방 깨어져서 가라앉으리라는 것은 한눈으로 보아도 뻔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얼음으로 내려가야 할 것인지 어떨지 망설이면서 기슭 쪽으로 밀려들었다. 말을 탄 채 둑 입구에 서 있던 연대장은 둘로호프에게로 몸을 돌리면서 손을 들고 입을 열었다. 그 순간 포탄이 하나 무리의 머리 위를 낮게 슛하고 소리를 내며 스쳐갔으므로 모두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움츠렸다.
무엇인가 축축한 것 속으로 푹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연대장은 말과 함께 피의 웅덩이 속으로 나동그라졌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연대장 쪽을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안아 일으키려고도 하지 않았다. 얼음 위로 내려가, 얼음 위로 가, 빨리 나가, 돌아, 어이 들리지 않나, 나가라면 나가. 연대장에게 포탄이 명중하자마자 자기가 무엇 때문에 고함을 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무수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두고로 들어서고 있던 뒤쪽 포차 한 대가 얼음 위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었다. 병사의 무리는 얼어붙은 못 쪽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선두에 선 한 병사의 발밑에서 얼음이 우지직 소리 내고 한쪽 발이 물속으로 빠졌다. 그는 몸을 가누어 바로 잡으려다가 오히려 허리까지 빠지고 말았다. 옆에 서 있던 병사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고 포의 기수는 말을 멈추었지만 뒤쪽에서는 얼음 위로 나가 어째서 어물어물하고 있는 거야. 나가, 나가 하는 외침 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공포의 아우성이 무리 속에서 일었다. 포차를 둘러싸고 있는 병사들은 말머리를 돌려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마구 후려 갈겼다. 말은 기석에서 떨어졌다. 지금까지 보병들을 가까스로 떠받치고 있던 얼음은 커다란 조각이 되어 갈라지고 얼음 위에 있던 40명가량의 병사들은 서로 물에 빠지게 하면서 앞뒤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포탄은 여전히 일정한 사이를 두면서 슛슛 하고 날아와서 얼음 위, 물속, 특히 둑과 못 기석을 뒤덮고 있는 무리 위에 무서운 폭음과 함께 떨어지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